자, 오늘은 인문과정 2교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다루었던 내용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했었죠. 첫 번째는 수요의 정의, 두 번째는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거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수요의 정의에서는 유효 수요의 정의만 아시면 되니까 그건 아주 가벼운 내용이고요. 유량과 저량은 그 자체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되거나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는 것이고요. 자, 지금 다른 것들은 암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는 그림을 딱 기억하세요. 재무상태표의 차변, 왼쪽에는 자산을, 대변,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더라.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곳곳에서 이걸 활용할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용어는 시험에 나올 거고요.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할 거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것들은 공이 다 뭐라고요? 그렇죠. 저량,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투자, 소비, 순영업 소득, 그리고 순수익, 그러니까 각종 수익들, 비용들, 이런 것들은 공이 다 유량적 개념이다. 기출문제 하나 풀었죠. 31의 기출. 통화량이 있던가요? 통화량이 뭐였습니까? 저량. 그죠?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이 통화량. 그러니까 통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때때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저량. 현재 600조다. 현재 1000조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2교시. 자, 첫 번째 파트가 오늘 두 가지 파트를 정리할 겁니다. 첫 번째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정의하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정리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입문서에는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 내용을 지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입문서를 가지고 읽어볼 만한 건 없어요. 써머리이기 때문에 볼 건 없고 그냥 강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시다. 첫 번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서는 뭘 지금 전달하려고 하느냐. 물론 여기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시험용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용어들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봐주세요. 물론 왕초보 과정에서도 한번 정리했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어를 한번 봅시다. 그냥 이거는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수요 공급에 있어서 그래프에서 Y축은 가격이라고 우리 약속합시다. 그래서 프라이스라고 설정했습니다. 횡축은 뭐라고요? X축은 물어본다고요? 양.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요를 하고 있으니까 수요량으로 해석하기로 했죠. 컨턴티는 원래는 양인데 수량을 말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수요를 표시할 거기 때문에 그냥 수요량이라고 부른다. 근데 우리가 시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자고요. 매번 놓을 때마다 용어를 정리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는 통칭해서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초보 과정에서 했는데요. 함수.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우리는 수요함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이제 그림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편의상 그래프에서 P1이라고 하는 가격은 가격 수준이 높다고 전제할게요. 자, 가격이 비쌉니다. 비싸니까 소비자들은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대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더 많은 양을 사겠답니다. 가격이 더 하락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이 사겠대요. 그저는 편의상 이렇게 시점이라고 정의한 거죠. 자, 그러면 수요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다 딱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관관계 그러죠. 그것도 함수자 함수. 갑돌이와 얼돌이의 관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확인을 해본 결과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요 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물론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하다는 건데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들이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다른 고시에서 수요법칙에서는 예외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예외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손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뭐 책에 나와 시험관에 있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냥 수요법칙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요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반비례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ABC를 연결하면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디맨드 커브,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하나 구태여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렇죠. 수요 땡땡이란 용어가 3개 떴죠.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수요 땡땡하고 딱 놓으면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자, 다 같이 합니다. 자, 다 같이 갑니다. 시작. 수요 땡땡이란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용어 정의. 용어들을 좀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요 함수도 알아야 되고 반비례도 알아야 되고 우하향이라는 것도 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은데 몰라도 괜찮다는 말은 일단 생략. 아는 게 좋아요. 아는 게 좋은데 몰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직접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빈도는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나 왜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이 용어들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용어들을 좀 보자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용어.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이 수요 땡땡이더라. 그게 수요 함수고 그게 수요 곡선이고 그게 수요 법칙이더라. 그 정도만. 그림은 당연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우하향한다는 표현을 쓴 걸까요? 그죠?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공급 곡선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함수, 무슨 함수? 공급 함수. 그렇다면 물건을 공급하는 자가, 제품을 공급하는 자가 또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P2에 사겠대요.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큰 수익이 없겠죠. 그럼 나는 공급량 Q1밖에 생산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답니다. 오케이. 그럼 나도 더 많이 만들 거야. 더 많은 가격을 지불하겠답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좋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림을 통해서 딱 본 결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오케이. 비례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급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공급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한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죠. 가격이 P2일 때 공급자들은 Q1밖에 생산을 안 하고 싶다고 했죠. 그 점을 편의상 A점이라고 말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ABC를 연결해 보자고요. ABC를 연결했더니 우상향하는 형태의 곡선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 곡선을 스플라이 커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 만들어지죠.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시험과는 관계없는 건데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물어보지만 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할까요? 그렇죠. 비례하니까요. 비례하니까 우상향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는 공급 곡선은 비례다, 반비례다 이렇게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비례한다. 그러면 O, 공급 곡선은 반비례한다. 그러면 X지. 시험 문제가
왜 비례합니까? 왜 반비례합니까? 라고 안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OT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자고요. 그럼 이 파트는 암기 파트입니까? 이해 파트입니까? 그죠. 완전히 생짜로 암기하는 파트죠. 왜? 이해 과정은 시험과는 관계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서 논리적인 설명을 할 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마무리하고 갑시다. 다 같이 갑니다. 공급 땡땡부터 시작.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자, 이렇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은 방금 그래프를 통해서 본 결과 서로 상반됨을 알 수 있겠죠. 왜 상반되죠? 수요자는 가격이 하락할수록 많이 사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공급자는요. 가격이 상승할수록 많이 팔겠다는 거죠. 두 사람은 전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시장에서 만난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가 합의하는 균형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 균형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랬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그랬죠. 근데 둘이 만나죠. 자,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불러요. 그림이 다른 데로 가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균형점. 균형점. 그 균형점일 때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 가격일 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PPT가 상호의 호환성이 완벽하지 않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그림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아요. 용어를 좀 보자는 겁니다. 균형 가격.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는 또 균형 거래량, 균형 교환량, 균형 거래량, 교환량, 뭐 다양한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균형량, 궁극적으로는 양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균형 가격 구하라, 균형량 구하라. 지금 아직 손댈 때가 아니고 계산 문제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우니까 손대지 마시고 그냥 용어들만 좀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어 하나만 더 정리하고요. 자, 요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림을 다시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죠? P0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가격이 P2로 하락한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자들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종전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할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자들은 불리하죠. 그러니까 공급량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화살표로 한 부분만큼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가 생겼죠. 수요량이 많을까요? 공급량이 많을까요? 자, 다시 딱 보면 수요량이 많다는 게 보이는데 좀 더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은 아직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만 왕초보 과정에서 수요이든 공급이든 증가했다는 것은 곡선이 오른쪽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P2를 중심으로 놓고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 중에서 어떤 곡선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수요 곡선이 지금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수요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초과 수요, 용어 하나 좀 보세요. 그러면 초과 수요라는 의미는 공급량보다 지금 이 부동산을 사겠다는 수요자가 더 많다는 얘기죠. 수요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상승하겠죠. 자, 상승하다가 P1까지 상승했어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불리하니까 소비량을 줄이겠다라고 하겠지만 공급자는 유리하니까 공급량을 늘리겠죠. 그럼 이번에는 수요량이 많습니까? 공급량이 많습니까? 공급량이 많죠. 어떤 곡선이 오른쪽에 있습니까? 공급 곡선이 오른쪽에 있죠. 초과 공급.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겠죠. 그래서 다시 균형점에 복귀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 잡고 갑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항상 이제 올 1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그날까지는 딱 요 그림이 탁 뜨면 왜 이 그림을 선택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밝은 빛을 합격에 밝은 빛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딱 뜨면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는 건지 그리고 뭐가 답인지를 제시하는구나 딱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요 땡땡이란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기로 했습니까? 가격, 수요량, 그 다음에는요 반비례 우하향. 공급 땡땡,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당연히 출제 빈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딱 이것 말고는 나머지는 전혀 기억할 게 없어요. 자, 그동안 기출됐던 지문으로 아니 기출 문제로 한 문제로 보여드리지 않고 지문으로 왜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한 문제로 안 나왔다는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제 빈도 자체가 높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딱 놓으면 우리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가자고요. 자, 수요 땡땡하고 나왔어요. 그럼 기계적으로 뭐 찾는다고요? 가격이나 임대료나 똑같은 얘기죠. 가격, 수요량, 끝. 예. 그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임대료와 수요량의 관계까지는 수요 함수죠. 이들을 연결한 선 이런 개념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수요 곡선은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식으로 갑시다. 수요 땡땡이란 시작.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당연하지라가 아니고요.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죠. 그럼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급 법칙이죠. 공급 땡땡이란 다 같이 갑니다. 공급 땡땡부터 시작. 공급 땡땡이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가격, 공급량, 비례. 상승하니까 증가한다. 비례라고요. 그럼 반면에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공급량은 감소한다. 공급 법칙 얘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갑니다. 초과 공급이래요. 그럼 그림상 초과 공급은 어디든가요? 균형점보다 위쪽에 있었죠. 그럼 초과 공급이면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공급량이 많다는 말이죠. 수요량에 비해서. 그럼 가격은 떨어져야죠. 자, 이러면 임대료는 하락하는 것이고. 반대로 초과 수요다.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 임대료는 상승한다. 별 내용도 없죠.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정확히 감잡아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항상 시험 문제야 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시험 문제인데 단 한 문제로 출제될 거냐, 그냥 지문 한 줄로 탁 놓을 거냐, 요것만 다를 뿐이지 항상 시험 문제다. 자, 릴렉스하게 몸을 좀 푸세요. 머리 맑게 해보세요. 머리 맑게 하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앞서 수요 땡땡 그럼 뭐라고 정했죠? 가격,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 이렇게 했었죠. 그 실제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걸 기억하는 게 좋냐면 곳곳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수요 곡선 그림을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봐요. 우하향하는 형태.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A점과 B점과 C점을 쭉 연결해서 요게 디맨드 커브라 그랬죠. 수요 곡선입니다. 용어 잘 보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역을 시작했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 그죠? 낯선 영역에 들어오는 이게 용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 그런데 실은 그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전체를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답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막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 단어가 자꾸 거슬리는 거죠. 그 단어 때문에 전체의 의미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고 계신 게 그래야만 불편함이 없어요. 그 용어를 안다고 답을 꼭 찾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모르면 불편한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그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철저하게 직독, 직해하고 끝내세요. 수요 곡선, 수요를 연결한 선 끝. 그냥 끝난 거예요. 뭐 원칙적인 정의 다 필요 없어요. 직독, 직해로 끝내시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 칠판 안에서만 용어를 사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없는 단어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단어만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림 잘 보세요. 얘는 수요 곡선이죠. 그죠? 그 디맨드 커브다 그래서 D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곡선 형태는 우하향하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하향하는 곡선을 한번 잘 보세요. 우하향하는 곡선을 잘 보니까 거기에 A점도 있고 B점도 있고 C점도 있죠. A점은 무슨 뜻일까요? A점은 가격이 P1이라면 소비자들은 Q1만큼 그렇죠. 사겠다, 사고 싶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때 A점과 B점과 C점은 그럼 뭐라고 부를까? 그 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수요량이라고 불러요. 수요량.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수요량과 수요 곡선을 정의를 할 텐데요. 다른 단어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딱 보이는 이 단어만 가지고 그림만 딱 보고 정의하는 거예요. 자, 수요 곡선부터 한번 정의해 볼까요? 수요량을 먼저 정의해 봅시다. 수요량. 칠판 딱 보고 정의하세요. 수요량이란 무엇이다? 수요 곡선. 이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상의 점. 맞나요? 수요 곡선상의 점. 이것이 수요량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수요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수요 곡선을 정의해 보세요. 수요 곡선이란 뭔가요? 수요량을 연결한 선. 됐습니까? 예. 다른 용어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정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넘어갑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서 A점과 B점과 C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수요량이라고 했죠. 그럼 수요량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수요 곡선상의 점. 수요 곡선상의 점. 자,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죠? 수요 곡선상의 점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 주위 사람이 놀라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웅얼웅얼 이렇게 대답하시고 꼭 이렇게 말을 하세요. 말을 하셔야 입력이 잘 돼요. 자, 그림 봅시다. A점에 있던 수요량이 B점으로 이동했대요. 그러면 A점에 있던 수요량이 B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죠.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죠. 그렇다면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그러니까 지금 수요 곡선이 하나밖에 없죠. 동일한 곡선이죠.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딱 입력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장에서 점이라는 단어가 안 보이니까 이거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워드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키예요.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그렇죠?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했죠. 그런데 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을까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자, 두 번째.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한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게 시험 문제예요. 자, 갑니다. 그림 잘 보시고요. 수요 곡선상에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한 거죠. 이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했을까요? P1이었던 가격이 P0로 하락했기 때문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거죠. 다시 말하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개념 설정 잘 해보세요.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만 가지입니다. 소득, 그죠?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죠. 금리, 대출 규제, 작년 정부가 대출 규제한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 얼어붙죠. 예, 각종 세금들, 그죠? 정부가 토지 정책을 어떻게 쓸 거냐, 그죠?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호,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무수히 많은 게 수만 가지가 존재해요. 그 수만 가지 중에 딱 하나, 유일하게 가격이 변하면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무슨 가격이라고요? 자, 여기서는 왜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썼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부동산 수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 시험 문제가 이런 놈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그때는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입니다. 연립주택 시장이다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당해 재화의 가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만 가지의 독립 변수들 중에 수만 가지의 원인들 중에 유일하게 당해 재화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그림을 잘 보세요. 수요 곡선을 T0라고 한 이유가 지금 이 그림에다가 수요 곡선을 여러 개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수요 곡선, 중심이 되는 수요 곡선을 보통 T0, 그다음 T1, T2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T0가 T1으로 이동했대요. 이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용어를 잘 보세요. 앞서는 뭐라 그랬죠?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 우리가 기억할 거 뭐라고요?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그림. 여러분들에게 PPT로서 설명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려고요. 그림을. 그럼 여러분들은 계속 그림을 머릿속에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야만 기억이 오래가고 답도 찾기가 편해질 겁니다. 곡선 상에서 이동이었는데 이번에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죠. 자, 그런데 왜 T0가 T1으로 이동했을까요? 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했을까요? 소득이 변했기 때문에도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자, 다시 앞서 다시 보세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부동산 가격, 당해재화 가격이었죠. 그렇다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부동산 가격 이외가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수요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 첫 번째, 시험 지문에 가격이 보이면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안 보이면 수요의 변화. 단 그 가격은 당해 재화의 가격이 돼야 됩니다. 대체재 가격 이렇게 나와요. 가격의 예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상이고 대체재 가격이니까 당해 재화 가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해 재화의 가격이고요. 두 번째,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격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 두 번째, 곡선 자체 또는 곡선상에서 이 표현을 가지고 결정할 거냐. 그 둘을 기준으로 답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제목을 보면서 결정합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동일한 내용을 두 번째 접하고 세 번째 접하고 네 번째 접하면 점점 쉽다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반복하니까 당연히 쉽죠. 그리고 당연히 반복을 해야죠. 시험 치는 그날까지 어떤 파트는 5번, 어떤 파트는 뭐 10번, 때에 따라서는 20번씩 반복하는 파트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 쉽게 답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존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매 순간순간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 순간순간 정리하자고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여드릴 거니까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가 저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 유형도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갑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가격. 그러면 지문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 이런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냥 가격이 있다고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당해 재화 가격. 그러면 당해 재화의 가격이라는 게 뭐냐? 문제가 아파트면 아파트 가격, 문제가 연립주택이면 연립주택 가격. 그걸 당해 재화의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해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한다는 거요. 하나.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가지고 또 문제를 출제하느냐? 정의. 곡선 상에서 이동이냐? 곡선 자체가 이동이냐? 곡선 자체가 이동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수요의 변화. 곡선 상에서 이동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오케이. 정확하게 지금 바로 숙지하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역시 D0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곡선을 여러 개 그리겠다는 뜻이다. 그죠? 자, D0가 D1으로 갔어요. 이거 곡선이 오른쪽으로 간 겁니까? 왼쪽으로 간 겁니까? 곡선이 오른쪽으로 갔죠. 이걸 증가했다고 표현합니다. 증가.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자, 증가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종전에 있던 D0라는 곡선을 보세요. D0, B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B점. 가격이 P0죠. 가격이 P0일 때 얼만큼 소비하겠답니까? Q0다, 그죠? 그런데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고요. 자, 그러면 동일한 가격을 잘 보세요. 가격은 변함이 없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얼마를 소비한답니까? D2를. 자, 그러면 하나를 확인했네요. 아,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면 수요가 증가했다는 뜻이구나.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양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구나. 자, 이 개념 하나. 자, 반대로 곡선이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왼쪽으로 가면 동일한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균형점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럼 양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감소. 자, 그런데 D0가 D1으로 가면, 자, 그림 또 일부 치울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 D0가 D1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간 거 분명하죠. 오른쪽으로 간 거죠. 오른쪽으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걸 우상향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 말입니다. 공급곡선을 이렇게 그렸죠. 스플라이 커브 공급곡선이 우상향한다 그랬죠. 아니, 공급곡선이 우상향인데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을 또 우상향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다 해서 끝내세요. 우상향 몰라도 괜찮아요.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상향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럴 때는 거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이불로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또 연습장에다가 막 적어놓고 암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이 같은 용어들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럼 나중에는 뒤죽박죽 되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증가했다는 것은 곡선이 어디로 간다고요? 오른쪽으로. 근데 곡선이 왼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왼쪽으로 갔다는 것은 감소했다는 뜻이다. 이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동일합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증가했다. 곡선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감소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포인트 하나 잡아봅시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이거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 그런데 답을 찾는 것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죠? 가격. 정확히 말하면 당해 재화의 가격. 두 번째는 정의죠. 어떻게 해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놓으면 수요의 변화. 곡선 상에서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지금 키워드로 제시해 놓은 것은 수요량의 변화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문에 가격이 보인다? 그럼 답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량의 변화가 답이다. 곡선 상에서 이동했다라는 말이 보이면 수요량의 변화다. 그런데 이런 말이 안 보인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답 하나 찾아볼까요?
자, 이제 우리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를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이제 두 번 출제가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수요 쪽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한 번은 또 공급 쪽에서 출제가 되었고. 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느 쪽을 먼저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되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양의 변화 쪽을 먼저 봐야죠. 이유는요. 그렇죠. 원인은 하나밖에 없고 수요 변화 요인은 수만 가지니까 일단 수요량의 변화 요인 쪽을 먼저 보시고 두 개 이상, 한 개 이상이 보이면 그때는 수요의 변화도 같이 봐야죠. 자, 그런데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게 뭐라고요? 가격. 조금 더 정확하게요. 당해 재화의 가격. 그럼 당해 재화를 확인해 보세요. 당해 재화가 주택이죠. 당해 재화가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 여기서 하락과 상승은 상관없죠. 그래서 주택 가격만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게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죠. 답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우리 수요 공급 2교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